고비고비 제 인생은 사실상 단 한 번을 편안한 적이 없었습니다. 한 고비를 넘으면 더 큰 고비가 있었고 숨을 좀 고를라 치면 뒤에서 제 등을 미는 그런 삶이었죠. 지금 제 나이 70이 다 돼가는데 최근에 너무나 끔찍한 사고를 당하기까지 하니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이전의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말이죠. 제 인생의 첫 고비는 결혼이었습니다. 부산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쭉 그곳에서 살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친구와 했던 약조 하나 때문에 덜컥 아무도 모르는 제주도라는 곳에 가게 됐죠. 무뚝뚝한 남편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말귀를 알아듣지 못할 정도의 사투리가 가장 괴로웠네요. 오랜 시간 바다에서 해녀를 했던 저희 시어머니는 특히나 그 억양이 세고 빨라서 알아듣는 건 거의 불가능했고 저는 늘 제게 소리를 지른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텃세도 무시할 순 없었죠. 제가 지나가면 동네 사람들은 누구 며느리가 아니라 육지것이라고 불렀어요. 전부 다 이해하진 못했지만 확실한 건 저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다가 첫 아이인 아들을 낳고 나서는 좀 덜했는데 딸을 임신했을 무렵 사고가 터졌죠. 야야 현수 아방이 죽었죠? 마치 제 귀를 때리는 듯한 그 말은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아마 제가 가장 선명하게 들었던 제주도 사투리였던 것 같아요. 이유는 익사였습니다. 본래 고기잡이하러 배를 타고 나가는 일이 많았지만 수영을 워낙 잘했기에 믿기지 않더군요. 더구나 그냥 일반적인 익사도 아니었습니다. 마른 익사였거든요. 그건 일반적인 익사와는 달리 마른 익사는 물에 잠긴 후 즉시 사망하지 않고 물이 폐로 들어가지 않더라도 호흡기 반응으로 인해 기관지가 수축하거나 경련이 발생하여 호흡이 어려워지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물속이 아닌 물 밖에서 끙끙 앓으며 참다가 죽은 거였죠. 문제는 그 당시에는 그런 병명 자체가 익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저 폐에 물이 차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것으로 제게 죄를 물었죠. 바다에서 태어나 바닷물을 앞마당처럼 누비던 사람이 폐에 물이 차서 죽었다니 시어머니 입장에서도 이건 말이 안 될 이야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니 때문에 우리 아들이 죽어버렸어. 니 같은 개집이 우리 집에랑 들어와 그는 우리 집 장손이 죽어버렸어 게. 니도 나가서 죽어볼라. 나가 뒤지라. 저 니 거방 가서 거스러 죽어불면 좋겨. 만삭의 몸을 해서 저는 시어머니에게 빌고 또 빌었습니다. 저희 애들을 생각해서라도 이러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네? 이 몽근년아. 내 집선 나가불라. 난 너 같은 며느리 어서 억울하면 같이 죽어. 몽근년이라는 건 제주도에서 가장 심한 욕이고 설명하면 닳고 다른 그런 여자를 의미하는 욕이죠. 결국 저는 그날로 쫓겨나 버렸습니다. 남편의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어린 아들과 태어나지도 않은 만삭의 몸을 하고 말이죠. 다행히 동네 주민 중 한 분이 절 가엾게 여겨서 작은 쪽방을 하나 내어주셨고 그곳에서 버텼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는 조금만 기다리면 우릴 다시 받아줄 거라는 희망이 있었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딸이 살고 있다는 전라도에 아예 이사까지 가버렸죠. 그렇게 저만 그곳에 남겨진 겁니다. 곧이어 출산을 했고 저는 아이들을 위해서 살아야 했죠. 제주도에서 처음 했던 것은 생선 손질하는 거였고 몇 년 후에는 물질을 배워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자명의 소질이 없어 매번 엉덩이만 바다 위에 동동 뜨는 저였는데 반년 정도 지나니 제법 해녀처럼 보일 정도였죠. 그때부터는 저 역시도 사투리를 조금 부자연스러워도 잘 구사했고 동네 사람들 중에 몇몇 할머니들과 친하게 지냈어요. 물질하고 나서 모자란 제 통발을 채워주기도 하면서 전 그곳에 소속감을 느꼈습니다. 심지어 딸과 아들도 잘 커졌죠. 그런데 평생 그렇게 잘 살 줄 알았던 제가 제주도를 떠나게 되면서 다시 고생길이 펼쳐졌습니다. 당시 아들은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었는데
오빠가 서울에 간다고 하자 딸이 따라가겠다고 한 거였죠. 제가 아무리 말려도 소용없었고요. 엄마, 나도 가고 싶어. 왜 오빠만 보내줘? 오빠만 자식이야? 나도 서울에서 공부할게. 학원도 다니고 다른 애들처럼 살고 싶다고. 제주도 싫어. 그래도 내가 여기서 물질해서 너희 키우는 건데 제주도가 싫다고 하면 어쩌니? 싫다고. 지긋지긋해. 우리도 서울에서 살자. 어차피 이 동네 할머니도 우리 싫어해. 누가 그래? 아무도 안 그래. 엄마는 아직 사투리를 전부 다 몰라서 그래. 엄마 사투리 어설프게 쓸 때마다 비웃는 사람들도 있어. 심지어 난 밖에서 나왔다고 손가락질한다고. 그래서 아빠가 죽었다고. 엄마가 바다에 빠뜨려 죽여서 끌고 온 거라고 말도 해. 매번 엄마한테도 몽근년이라고 욕하고 나도 엄마 닮았을 거라고 하는 소리 들었어. 그런데 내가 제주도가 좋겠어? 그 말에 화가 나서 저는 당장 일어났죠. 누가 그랬어? 내가 이 인간들을 가만두나 봐라. 됐어. 엄만 아직도 몰라? 우린 절대 못 섞여. 아빠 사고 나서 죽은 거 기억하는 할머니들이 있는 한은 절대로. 아니지. 그 할머니들이 집에선 안 그럴까? 그걸 듣고 자란 사람들은 계속 그러겠지. 그니까 우리 그냥 여기 떠나자. 응? 올라가서 할 일 하나 없겠어? 외면하고 있었지만 사실 딸의 말처럼 여전히 저를 미워하는 어른들은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 미움은 끝이 날 것 같지 않게 제 자식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었고요. 그래서 제주도를 떠나기로 결심했던 거였죠. 그간 착실하게 모은 돈으로 서울 외곽에 자리는 잡았지만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머물 집과 아들 대학 등록금을 제외하니 정말 돈이 먹고 죽으려고 해도 없었거든요. 남의 집 청소도 하고 음식점에서 설거지도 하면서 어렵게 생계를 이을 수는 있었지만 매달마다 다음 달은 괜찮겠지 하는 수준에 머물러야 했죠. 더구나 아들에 이어 딸까지 공부를 잘했습니다. 학원 하나 보내는 게 전부였지만 욕심이 있는 아이였기에 두각을 나타내더군요. 하지만 가난한 집안에서 재능 있고 영리한 아이들은 재앙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제게 제안을 하더군요. 엄마, 이대로는 엄마 혼자 무리야. 일단 내가 대학 휴학을 할게.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너 하나 보고 서울 올라왔는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바짝 몇 년만 돈 모으고 시작해도 안 늦어. 당장 현이 생각도 해야지. 그간 나 때문에 제대로 하고 싶은 공부도 못했을 텐데 오빠가 돼서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안 돼. 엄만 분명 말했어. 차라리 엄마가 일을 더 늘려서라도 할 거야. 무조건. 엄마, 나도 이제 성인이고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엄마 그만 고생해. 요즘 허리도 안 좋잖아. 엄마 잘 때 끙끙 앓는 거 알아? 물질하는 사람들 다 그래. 속병 나서 그런 거야. 그리고 그 정도는 다 견디고 산다. 너희 할머니도 그랬어. 물질 더 안 나가도 똑같아. 다들 빈혈에 두통에 몸 여기저기 아파도 견디며 살아왔다고. 그러니까 넌 공부만 해. 알았어? 저는 강한 엄마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무리하게 아픈 몸에도 고집을 피웠죠. 그런데 일을 하다가 디스크가 터지게 되면서 오히려 그게 아들의 발목을 잡고 말았던 겁니다. 아들은 당장 대학을 휴학했고 생계에 뛰어들었죠. 처음엔 과외를 했지만 수익이 일정하지 않아서 그만뒀고 기술직이 돈이 된다고 하니 그 힘든 일을 시작했고요. 당연히 저는 반대를 했고 당시 저희 아들이 만나고 있던 여자친구도 그랬습니다. 대학 1학년 때부터 군대까지 기다려줬던 참한 아가씨였죠. 그 아이는 저를 찾아와 호소하더군요. 어머님, 현수 오빠 좀 알려주세요. 진짜 무슨 갑자기 기술을 배운다고. 이러다가 졸업 못하고 어영부영 있다가 보면 취업할 시기 놓쳐요. 나도 말은 계속 해보는데 내 몸 상태가 이래서 더 말을 안 듣는 것 같아. 아가씨가 좀 더 설득을 해줄 수 있을까? 그 녀석 고집이 워낙. 진짜 저러다가 인생 망친다고요. 다른 대학도 아니고 연세대까지 들어갔는데 일단 졸업하면 대기업 들어가고 아님 공기업도 가능한데 휴학이라니. 그것도 동생 보살펴야 한다고.
발까지 동동거리면서 제 앞에서 울던 아이와 저는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상황에서 가장 좋아한 것은 제 딸이었어요. 하고 싶은 공부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아들이 많이 도왔기 때문에 이전보다 훨씬 여유롭게 공부할 수 있었죠. 그렇다고 딸이 철이 없어 그런 건 아닙니다. 늘 입버릇처럼 제 딸이 말했던 게 있었거든요. 오빠가 나 도와준 만큼 나도 무조건 성공해서 오빠 도우면 되지. 미안하다고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 아니야. 고마워해야지 힘이 나지. 부담스러워하고 미안해하는 것보다 도움받은 김에 빨리 성공하는 게 보답하는 길이라는 거야. 그렇게 몇 년이 더 흘렀고 딸은 원하던 대학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그 시기에 아들과 오래 교제를 했던 그 아가씨가 제 며느리가 됐죠. 그런데 그 무렵부터 저희 딸과 아들 그리고 제 사이가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기숙사로 아예 들어간 딸은 집에도 거의 오지 않았고 오더라도 오빠의 얼굴조차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제가 물었죠. 너 도대체 현수한테 왜 그렇게 쌀쌀맞게 굴어? 집엔 왜 안 오고? 너희 오빠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잘했지. 그래서 뭐? 결국 노력해서 여기까지 올라온 건 나야. 근데 벌써부터 생색이랑 생색은 다 내더라? 내가 자기 인생 망치고 밟고 올라갔다고 했어. 뭐? 현수가 왜? 평소에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그렇겠지. 나한텐 괜찮다고 해놓고 뒤에서 치사하게. 엄마는 오빠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 이중인격이야. 내가 왜 몰라? 내 자식인데. 너 정말 말 그렇게 할 거야? 내가 뭘? 솔직히 오빠가 대학 포기하고 기술 배운 게 내 탓이야? 자기가 선택해놓고는 왜 날 원망해? 나도 그런 오빠 도움 더는 안 받을 거고 갚으라고 하면 다 갚고 안 볼 거야. 너 진짜 엄마 속상하게 할 거야? 엄마도 마찬가지야. 이럴 거면 차라리 낯을 말지 왜 나왔어? 왜 나한테 빚을 지게 만들어? 엄마만 아니었어도 내가 이렇게 비참한 기분은 안 느꼈을 거야. 딸이 그렇게 떠나고 그 뒤로는 제 연락조차 받지 않더군요. 정확히 딸이 한 말에 대해서 아들에게 물었지만 아들의 반응도 그리 좋진 않았습니다. 걔가 그렇게 말해? 어이가 없네. 너 현이한테 그런 비슷한 말이라도 했어? 네 인생 밟고 올라갔다고? 오죽하면 그렇겠어? 남의 희생은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고 오냐오냐 키워서 그런지 애가 철이 없어. 안사람한테 이혼하라고 했다고 하잖아. 현이가? 우리 딸이 왜 그런 말을 해? 결혼하고 나서 자기한테 들어오는 돈이 적었대. 유학까지 다녀오고 싶은데 그게 방해가 된다면서. 그래서 내가 그랬어. 내 인생 밟고 올라가서도 정신 못 차렸다고. 머리는 지끈거리고 가슴은 돌을 올려둔 것처럼 무겁고 답답했죠. 공부 잘하는 거 하나만 보고 딸이 원하는 걸 다 들어준 게 잘못인지 아니면 애초에 제가 자식 교육을 잘못한 건지 자괴감에 많이 괴로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며느리가 절 위로했어요. 전 아가씨도 오빠도 다 이해가 돼요. 아가씨도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부담스럽다니. 솔직히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잘 살고 있던 제주도에서 떠나서 어머님은 고생만 하고 남편도 학교로 돌아가지 않고 지금까지 기술직만 고집하고 있죠? 그 이유가 뭐예요? 아가씨 입장에서는 다들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는 건 당연하잖아요. 현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야? 누가 뭘 달라고 한 것도 없는데. 나도 청소일 다시 시작해서 먹고 살고 있고 아들도 기술직이긴 하지만 돈을 잘 버니까 무슨 부담을 주겠니? 직접적이지 않을 뿐이지 스트레스는 받겠죠. 집에서 딱 한 명 보고 올인한 거나 다름없는데 저라면 밥 먹다가도 취할걸요? 그러니까 계속 연락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시간을 주세요. 어머님이 부담 주지 않고 기다려준다면 아가씨 꼭 돌아올 테니까요. 제 딸이 더 어리긴 하지만 어쨌든 비슷한 나이의 며느리 말은 일리가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서 딸이 많이 힘들어할 가능성도 충분했죠. 때문에 며느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딸에게 연락하던 걸 줄였고 혼자 있을 시간을 줬습니다.
아무리 보고 싶어도 그 시간을 견딘 것은 딸을 누르고 있던 부담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는 일종의 노력이었고요. 헌데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어느 날은 며느리가 와서 말하더군요. 어머님, 앞으로 여기 자주는 못 올 것 같아요. 그이가 어머님 집에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좀 싸웠어요. 아이, 그럴 리가. 현수가 왜 그걸로 싸움을 해? 뭔가 오해가 있는 거 아니니? 아무래도 아가씨 일로 마음이 상해서 그걸 어머님 탓을 하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 소리 했죠. 그게 왜 어머님 탓이냐. 부담감에 내려놓고 연락하지 않으려는 건 아가씨가 결정한 거다. 딱 이렇게 말했는데 자기 인생 망친 거에 동생뿐만 아니라 어머니 역시도 동참했다. 이러면서 화를 내는 거 있죠? 어머님, 그이한테 차라리 다시 취업 좀 해보라고 이야기라도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후회하느니 도전해야죠. 나도 말을 안 해본 건 아닌데 용접미를 그냥 하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바로 포기하셨어요? 아니, 이러다가 영영 아가씨도 안 돌아오면 어쩌려고요? 어머님이랑도 사이가 안 좋아지잖아요. 저렇게 후회하게 두실 건가요? 알았다. 내가 이야기를 제대로 해보마. 근데 이런 이야기 제가 했다는 건 말하지 말아주세요. 저 진짜 이혼당해요. 아시죠? 일단 알았다. 중간에서 네가 고생이 많아. 뭘요? 어머님이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시는데요. 그이도 금방 정신 차릴 거예요. 주변에서 며느리 잘 얻었다는 말 많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그 정도까지 제게 잘해줄 필요도 없었는데 주기적으로 찾아오고 전화도 하고 저를 엄마처럼 따르려고 했죠. 또 아들에게도 무척 잘했어요. 따로 일을 하진 않았지만 집에서 집안일 완벽하게 하고 끼니 때마다 다른 반찬, 다른 국이랑 찌개 해서 올리고 손이 야무지고 생각은 깊었죠. 하지만 아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종의 오기라고 해야 할지 용접미를 그만둘 생각을 하지 않더군요. 내가 선택한 건데 엄마가 왜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해? 혹시 안 사람이 그런 말 꺼냈어? 아니야, 내가 안타까워서 그래. 네 동생도 너 자기 때문에 희생했다고 생각해서 힘들어하잖니. 그러니 이번엔 너 하고 싶은 일 해보면 어떨까 해. 그리고 용접일이라는 게 보통 일도 아니잖아. 눈 시력도 안 좋아진 것 같다고 너도 힘들어했던 일이고. 그니까 이제 와서 왜요? 이 나이에 무슨 재도전을 해요? 저 이 일 싫지 않아요. 내가 만족한다는데 안 사람도 그렇고 동생도 거기에 엄마까지? 도대체 날 뭘로 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원하는 게 대기업 다니는 오빠고 남편이고 아들인 건 아니고? 현수야, 엄마는 네가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말 딱 그것뿐이야. 지금 엄마 하는 행동이 절 후회하게 만들어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면 가만히 있으세요. 결국 그 뒤에 며느리가 몇 번을 더 제게 부탁했지만 저는 더는 아들을 설득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찾아가기까지 했는데도 아들은 제게 화만 냈고요. 그렇게 포기하게 됐는데 희한하게 그 시점부터 며느리가 절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죠.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하고 찾아오던 며느리는 발길을 뚝 끊어버렸습니다. 며칠 기다리다가 제가 물어보니 퉁명스럽게 대답하더군요. 오빠가 어머님 찾아뵙는 거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이러다가 제가 이혼당할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어요. 어머님도 그런 거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 그야 그렇지. 나 때문에 네가 곤란해졌구나. 미안해, 진짜 미안하다. 그러게 남편을 잘 설득했어야죠. 중간에 낀 제 입장이 뭐가 되겠어요? 다른 집은 가난해도 부모 형제 화목한 집도 얼마나 많은데 여긴 사이도 안 좋고 사람 힘들게만 하고. 내가 너한테 정말 면목이 없다. 그니까 앞으로는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그래도 제가 어머님 반찬은 택배로 보낼게요. 늘 주던 거니까 그건 계속 하려고요. 아니다, 괜히 너만 고생이지. 나 혼자서도 잘 해먹을 수 있어. 유독 차가워지고 짜증 섞인 그 목소리. 이러다가 정말 며느리까지 잃는 건 아닌가 얼마나 속이 까맣게 탔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며느리는 연락 대신에 주기적으로 제게 반찬을 보냈어요. 냉동실에서 바짝 얼린 각종 국거리며 생선까지 꼼꼼하게 포장해서 매주 왔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음식의 상태가 점점 이상했습니다. 어떤 때에는 음식물 쓰레기가 단단하게 언 상태로 섞여서 배송되기도 했고, 또 어떤 날에는 상한 음식도 있었죠. 물론 그때가 여름이라 음식물을 얼려두고 깜빡하고 잘못 보냈을 수도 있고, 배송 도중에 상하는 경우도 있으니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오랜만에 방문한 아들이 우연히 그 택배를 보고 난리가 났죠. 거의 발작하듯 뒤집어져서는 음식물을 모두 가지고 나가서 버리기까지 했습니다. 너 왜 그래? 애가 그래도 나 먹으라고 사준 건데. 이걸 왜 먹어? 이게 언제 음식인 줄 알고는 먹어? 냉동실에 얼리면 다 똑같지. 무슨 언제 음식이 있어. 먹고 탈난 적도 없고. 엄마, 이런 거 먹지 마. 엄마가 거지야? 이리 줘. 내가 나가면서 버리게. 그래도 새아가가 나 먹으라고 준 걸 왜 버려? 엄마는 내 말은 이제 듣지도 않을 거야? 대체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가 왜 네 말을 안 들어? 그럼 앞으로 이런 거 먹지도 받지도 마. 의심하면 안 된다는 거 아는데 이런 택배를 보낸 것도 뭔가 찜찜하고. 알아볼 게 있어. 무슨 일인데? 엄마한테 말을 해봐, 응? 나중에 확실해지면 말할게. 엄마는 그냥 걱정하지 말고 있어. 근데 이런 음식들은 먹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랑 약속해줘. 반강제적으로 제게 약속을 겨우 받아냈던 그날 늦은 저녁, 저는 응급실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을 받게 됐습니다. 바로 아들이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했다는 연락이었죠. 숨을 헐떡이며 택시를 잡아 탄 것까진 기억이 나지만 도저히 어떻게 병원까지 갔는지는 떠오르지도 않더군요. 단지 정신이 들었을 때 수술실 복도에 주저앉아서 울고 있는 며느리와 마주하게 됐죠. 이 생각 같아서는 저도 며느리처럼 그렇게 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자꾸만 실신하는 며느리 대신에 저라도 정신줄을 단단히 잡고 있어야 했죠. 저는 겨우 안정된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사고가 났니? 집에 멀쩡히 있다가 사고라니? 그니까 저녁 9시쯤에 목욕을 하겠다고 오빠가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무슨 일인지 술에 잔뜩 취해서 왔기에 전 목욕은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사람 고집 아시잖아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저는 그 소리가 샴푸통이 떨어지는 소린 줄 알았고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깜빡 잠들었죠. 그런데 깨어보니 화장실은 여전히 닫혀있고 그래서 오빠를 불렀어요. 대답이 없었죠. 저는 닫힌 문을 열려고 문을 발로 차다가 열쇠를 찾아서 겨우 화장실로 들어갔고요. 근데 오빠가 욕조에 몸이 잠긴 상태로 있는 거예요. 며느리는 욕조 안으로 뛰어들어가 아들의 머리만 잡고 끌어올리기 위해서 별별 방법을 다 썼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물에 젖은 축 늘어진 성인 남성을 욕조 안에서 꺼내기 힘들었고 현관문을 열어서 도와달라며 이웃의 문을 두드렸다고 했죠. 그렇게 이웃집 남자가 소리에 놀라서 달려와 현장을 보고 신고와 동시에 심폐소생술을 했답니다. 다행히 다시 숨을 쉬긴 했지만 뇌출혈과 척추를 다치는 바람에 응급수술까지 들어가게 된 거였고요. 저는 그 말과 동시에 우는 며느리를 달래주었는데도 불안함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래되어 생각조차 나지 않던 남편의 죽음과 너무나 닮아 있었기에 두려움을 넘어 공포심까지 들었죠. 그러자 그 끝에 생각나는 게 저희 딸 현이었습니다. 너무나 오랜만에 제 딸에게 전화를 걸었고 딸은 제 이야기에 한달음에 병원으로 와줬죠. 딸은 하얗게 질린 표정이었지만 저보다 더 침착했습니다. 병원 관계자에게 수술 상황에 대해서 듣고 저와 똑같이 며느리에게 물었어요. 마치 취조하듯이 며느리에게 물어보는 바람에 저는 우는 며느리를 달래기까지 해야 했죠. 그런데 딸이 그런 저를 잡아 끌어서 밖에까지 나가더니 따져 물었습니다. 엄마는 왜 매번 저 여자 편을 들어? 지금 오빠가 저 지경인데 저 여자 우는 거 달래주는 게 전부야? 엄마 원래부터 이런 사람이었어?
대체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도 너희 아빠 저렇게 잃었어. 그러니 누구보다 이 아이 심정 잘 알기 때문에 달래주는 거야. 넌 오빠 걱정도 안 되는 거야? 지금 수술 중인데 도대체 왜 그래? 걱정이 되지 않으면 여기 안 왔지. 무조건 울고 힘들어한다고 아픈 건 아니거든? 난 내 방식이 있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상황을 봐야겠어. 그러니까 엄마도 이번엔 저 여자 편 말고 내 편 들어. 딸은 차까지 끌고 와서 저를 태웠고 아들의 신혼집 주소를 알려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호기롭게 찾아간 현관문 앞에서 딱 막히고 말았죠. 사고 현장을 봐야겠다는 딸의 고집 때문에 며느리에게 전화를 했지만 아예 받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좌절하고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아래층 계단에서 발자국 소리가 나더니 남자 하나가 고개를 불쑥 내밀더군요. 알고 보니 바로 아랫집에 사는 남자이자 제 아들에게 심폐소생술을 한 남자였던 겁니다. 수술이 잘 돼야 할 텐데 형이랑 저랑 그래도 꽤 오래 봤던 사이거든요. 엄청 친한 건 아니고 엘리베이터에서 인사는 하죠. 출퇴근 시간이 겹쳐서요.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이라 저도 지금까지 잠을 못 자고 있었는데 소식이라도 들어서 다행이네요. 그런데 딸은 그 사람에게 다짜고짜 물었죠. 혹시 사고 현장에 무슨 이상한 점 없었어요? 글쎄요. 워낙 경황이 없어서. 그냥 쭉 상황을 뒤집어 본다? 그런 식으로요. 상세하게 이야기해 주실래요? 일단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들었죠. 뭐 살려달라 도와달라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왔을 땐 현관문이 활짝 열려 있었어요. 그리고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갔더니 화장실에 형 아내분이 형의 얼굴만 잡고 울고 있었죠. 형은 옷을 입은 상태로 가득 채워진 욕조 안에 들어가 있었고요. 아마도 옷을 벗으려다가 사고를 당한 것 같았죠. 휴대폰도 주머니에 그대로 있었거든요. 또 다른 건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도 괜찮아요. 사소해도 좋고요. 실은 제가 잠을 못 들었던 이유가 하나 더 있긴 해요. 그 여자분 말로는 빠진 지 꽤 오래됐다고 하던데 왜 욕조에 물을 빼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여자가 끌어올릴 수는 없어도 조금만 생각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또 하나, 제가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을 때 바닥에 물이 전혀 튀어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때 딸은 저와 눈이 마주쳤죠. 확실히 그건 누가 봐도 이상했습니다. 옷을 입고 있는 것은 사고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욕조에 물을 받아두고 옷을 벗으려다가 사고가 났을 가능성은 충분하니까요. 하지만 다른 건 며느리가 했던 말과 전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물에 뛰어들었다면 분명 바닥은 흥건해야 정상이었고 특히나 현관문을 열어 구조 요청을 했다는 것도 전혀 듣지 못했죠. 하지만 그 당시 저는 그런 의심보다는 당장 수술 중인 아들 걱정이 더 됐습니다. 그래서 딸에게 말했죠. 일단 이상한 건 맞는데 당황하면 그럴 수도 있고 일단 난 너희 오빠 혼자 둘 순 없어. 그러니까 병원 가야겠다. 너도 얼른 챙겨. 엄마, 난 좀 더 알아봐야겠어. 물이 안 튀었다는 건 말이 안 돼. 오빠를 발견하고 문을 먼저 열어두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건 더 이상하잖아. 그래, 네가 그렇게 하는 게 편하면 그렇게 해. 근데 세아가 너무 안 좋게 생각하지 마라. 그건 사고였어. 물기야 말랐을 수도 있고. 제 말에 딸은 버럭 화를 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아빠 사고랑 같은 줄 알아? 엄마도 정신 똑바로 차려. 그리고 하나 명심해. 그 여자 오빠 근처에서 알짱거리지 않게 하라고. 알았어? 너 진짜 엄마가 그렇게 힘들었다는 걸 알면서 누군가를 의심하고 싶어? 너희 아빠 죽었을 때 난 범죄자 취급까지 받았어. 근데 그 짓을 내 며느리한테도 하라는 거니? 해야지. 내가 뭘 본 게 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이번엔 내 말 좀 들어. 딸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영리한 만큼 예민하고 신경질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때문에 아들이 결혼하기 전에도 저희 딸과 사이가 좋지 않았고요. 저는 솔직히 그런 이유들이 더해지면서 의심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도 딸이 그렇게까지 부탁을 하니 저 역시도 알겠다고 하고 말았죠. 그런데 병원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아들은 수술 이후에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병원의 의사도 좀 더 두고 보며 검사를 진행하겠다고 했고 거기에서 며느리는 통곡을 했죠. 그 모습이 얼마나 슬퍼 보이는지 이전에 제 모습과 겹쳐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또한 시간이 좀 흐른 뒤에는 거의 매일 저와 함께 아들의 곁을 지켰고요. 어머님은 들어가 보세요. 제가 이 사람 옆에서 지킬게요. 아니다. 너야말로 너무 모신 것 같아. 이 아이 깨어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니까 어머님이 더 건강하셔야 하지 않겠어요? 보호자가 아프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얼른 들어가서 쉬세요. 난 이 아이 옆에서 자면 된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그것뿐이야. 그러니까 얼른 들어가. 알겠어요. 집에 그럼 가 있을게요. 그런데 그날 밤 저는 생전 꿈에서도 본 적 없는 죽은 남편을 보게 됐습니다. 꿈속은 병실이었고 죽은 사람처럼 누워있는 아들을 물끄러미 내려다보고 있는 남편을 보게 된 거였죠. 저는 순간 화가 나서 남편에게 소리를 쳤습니다. 내 아들 데리고 갈 생각은 하지 마. 당신이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당신 때문에 우리 아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죽어서까지 내 아들 괴롭히려고 하는 거지. 가버려. 그런데 슬픈 눈빛으로 아들을 보던 남편의 시선이 천천히 저를 향하더니 새카만 손톱으로 제 뺨을 핥히더군요. 저는 순간 놀라서 뒤로 넘어가듯 깨어났는데 그 앞에는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겠다던 며느리가 아들의 얼굴을 빤히 보고 있었죠. 네가 왜 여기 있어? 어머님, 악몽이라도 꾸셨어요? 네가 왜 여기 있냐고. 몇 시간 전에 집에 간다고 했잖아. 그냥요. 잠이 안 와서 잠깐 들렸죠. 피곤하시면 어머님이랑 교대해드릴까 싶기도 하고요. 제가 있어도 될까요? 남편이 없으니 너무 힘드네요. 순간적으로 오묘한 그림자가 진 며느리의 얼굴이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웃는 것인지 우는 것인지 모를 그 기괴한 표정 때문에 손이 떨릴 정도였죠. 그리고 그때서야 딸의 말이 떠올라 저는 며느리에게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끝까지 병실에 있길 고집했고 저는 화장실도 가지 못했죠. 다행인지 불행인지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 아들이 중환자실로 옮겨졌다는 거였습니다. 각종 검사를 해본 결과 혼수 상태로 판명이 났기 때문이었죠. 거의 동시에 뭔가 알아본다는 딸이 병원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딱히 찾은 건 없다고 했죠. 봐라, 별거 없잖아. 네가 괜히 그 말을 해서 난 좀 그랬어. 어제도 얼마나 놀랐는지. 우리 현수가 알면 너 속상해 할 테니까 더는 그 문제에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응? 괜히 그랬다니? 뭔데? 아니야, 별거 없다. 엄마, 난 엄마 이런 게 너무 싫었어. 매번 괜찮다, 아니다, 숨기다가 병나고. 사람들한테 제대로 말도 못해서 대역죄인처럼 살았잖아. 엄마는 나랑 오빠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끙끙 앓고 생각했던 것도 입 밖으로 내뱉지 않고 견디고 참는 그런 사람 되면 좋겠어? 얘가 왜 그래? 그게 내 성격이랑 무슨 상관이야? 오빠도 그런 성격이니까 하는 말이잖아. 뭐든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고 안 좋은 건 입 밖으로 꺼내지도 않고 배려하고 걱정할까봐 자기가 참고. 그런 사람이 저 모양 저 꼴이 됐어. 내가 하루 꼬박 아파트 주민들이랑 오빠 친구들 만났어. 근데 아무도 몰라, 아무도. 엄마도 모르지? 오빠가 용접일 말고 다른 일까지 동시에 했던 거. 뭐? 현수가? 아니 왜? 용접하는 아저씨 한 분만 알고 있더라. 대리운전하는 거. 그리고 나도 사고 나기 얼마 전에 오빠 봤어. 배달하는 거. 이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일이 있는 거라고. 그래서 내가 더 미치겠고. 사람들은 물어보는 족족 진짜 좋은 부부였다, 현모양처였다 이러는데 우리 오빠가 다른 일 하는 건 전혀 모르겠다고 하더라.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오빠가 왜 투잡 쓰리잡을 하냐고. 용접으로도 충분히 버는 거 우리가 몰라? 딸의 그 말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특히나 아들의 경우는 특수용접이라서 일반적인 용접공보다 대우가 좋았죠.
그런데 그 일 말고 다른 일까지 겸업을 하면서 뭘 하려고 했는지 전혀 짐작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난생 처음으로 딸에게 사소한 것까지 다 털어놨어요. 보내준 택배 때문에 아들이 화를 냈다는 것, 그리고 며느리가 어떤 말을 했고 아들과 어떤 것 때문에 다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딸의 표정은 어둡게 바뀌었습니다. 엄마는 내가 왜 오빠랑 엄마랑 연락 안 하는지 알아? 그야 네가 우리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래서 떠난 걸로 알고 있어. 물론 네 그런 결정이 나쁘다는 게 아니야. 다만 난 너한테 기대려고 하거나 부담 줄 생각은 전혀 없었다. 네 오빠도 마찬가지고. 이건 정말이야. 제 말에 딸은 자신의 가슴을 퍽퍽 두드리고는 말했죠. 아니야. 내가 새언니한테 들은 이야기는 그게 아니었다고. 오빠가 못다한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데 내가 걸림돌이 된다고 했어. 그리고 엄마는 내 고집 때문에 제주도 떠난 걸 후회하고 있다고 했고, 내 욕심으로 가족을 망가뜨려서 다들 힘들어한다고. 그래서 내가 무슨 마음으로 지금까지 이를 악물고 살았는데. 근데 엄마도 오빠도 나한테 연락을 한 번 안 하고. 아니야. 난 네가 혼자 있고 싶어 한다고 시간을 줘야 한다는 말에.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결국 말을 맞춰보니 며느리가 중간에서 이간질을 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딸은 저와 아들 현수에 대해서 오해를 했고 저 역시도 딸과 현수가 못난 저를 원망하고 있는 줄 알았으며, 모르긴 몰라도 아들 역시도 우리와 비슷한 과정을 겪었으리라 생각이 됐습니다. 저희는 이 사실에 며느리에게 따져 물으러 갔죠. 그런데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반응이 나왔습니다. 마치 이전에 알던 며느리와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말이죠. 지금 중환자실까지 올라간 그 사람 두고 저한테 따지러 온 건가요? 딸 현이는 며느리의 어깨를 치며 위협적으로 말했어요. 너 때문에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졌는데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짓거리지 마. 아가리 찢어버리기 전에. 너 뭐야? 너 뭔데 우리한테 거짓말했어? 왜 이간질했냐고? 그리고 그랬으면 최소한 놀라거나 미안해해야 정상 아니야? 왜요? 전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일종의 교통정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거짓말도 일부는 있죠. 근데 그 말에 서로 이야기를 단절한 건 본인들 선택 아닌가요? 왜? 제 말이 틀린 게 하나 없으니까. 아가씨 아니었음 우리 남편 저렇게 용접공 안 됐을 거고, 어머님도 수익 나쁘지 않았던 해녀 생활 안 접었겠죠. 그건 우리 가족들이 판단할 문제야. 너 같은 게 아니라. 맞아요. 그럴 수도 있죠. 오빠 돈 아가씨한테 들어가는 거 싫었어요. 그게 뭐 잘못됐어요? 이게 죄가 되나요? 이게 범죄냐고요. 길을 가는 사람 잡고 물어봐요. 누가 결혼을 해서도 동생 뒷바라지하는 남편 좋게 보는지. 오히려 그간 참고 기다려준 건 나거든요? 그러자 제 딸이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너 인연! 내가 너한테 보내준 돈 그건 어쨌어? 오빠가 나한테 드린 비용 다 받아내겠다고 한 것도 거짓말이지. 너야? 네가 중간에 가르쳤어? 알고 보니 딸은 한 대기업의 연구원으로 취업에 성공했고 그 돈의 대부분을 며느리를 통해서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런 속사정이 있었으니 현수가 배달 일을 한다는 것부터 이상하게 볼 수밖에 없었던 거였고, 이번 일도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였죠. 하지만 며느리는 픽 웃고 말았습니다. 이에 화가 난 현이가 더 달려들어서 뺨을 때렸지만 오히려 더 때리라고 도발을 했죠. 저는 너무 그 모습이 이상해서 현이를 말렸어요. 그러자 현이는 그간 참고 있던 말을 뱉었죠. 너지? 네가 우리 오빠 그렇게 만들었지? 네가 우리 오빠 죽였지? 증거 있어? 증거 없잖아. 아가씨는 연구원이 될 게 아니라 소설가가 됐어야 했어. 그치? 그런 말과 동시에 목젖이 보일 정도로 웃는 며느리의 모습은 정말 추악한 악마처럼 보였습니다. 문제는 의심이 생겼다고 해도 진짜 증거가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였어요.
아들이 깨어날 확률은 시간이 갈수록 낮아졌고 중간중간에 심장마비로 위기가 오기도 했죠. 그런데 사고가 나고 딱 한 달이 지날 무렵 저는 다시 죽은 남편의 꿈을 꿨습니다. 또다시 병실에서 아들의 얼굴을 빤히 보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따졌죠. 뭐라도 좀 해봐. 뭐라도 하라고. 저승사자 멱살이라도 잡고 뭐라도 하라고. 당신도 아빠 노릇은 한 번은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렇게 떠나놓고 내 아들 데려가 봐. 그럼 나도 당신 무덤 다 파서 바닷가에 던져버릴 테니까. 헌데 이전과 비슷하게 남편이 길고 까만 손톱이 달린 손으로 아들의 머리를 핥히려고 했고 저는 필사적으로 그걸 막으려고 몸부림쳤지만 늪에 빠진 것처럼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그 느낌에 허우적거리다 병원 휴게실에서 눈을 떴고 바로 아들이 있는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간호사들도 의사도 복도를 가로질러 아들의 병실로 향하더군요. 바로 제 아들이 의식을 되찾은 거였습니다. 이 소식에 직장에 있던 현이도 달려왔고 며느리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만 아들이 깨어났을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팔다리를 움직이지도 못했죠. 손가락을 살짝 움직이는 정도였고 눈을 뜬 게 전부였죠. 그럼에도 저는 눈물을 흘리며 온갖 신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미신 같은 건 믿지도 않았지만 어쩌면 죽은 남편이 아들을 살려준 건 아닐까 생각도 했죠. 근데 며느리가 자꾸만 병실에 방문을 하는 겁니다. 다행히 중환자실에 여전히 있었기에 감시가 철저했지만 하루 2명으로 제한된 방문자에 꼭 며느리가 포함이 되었죠. 당연히 저는 그런 수상한 며느리의 행동을 제지했어요. 어머님, 그땐 오빠가 잘못될 줄 알고 막 이야기한 거잖아요. 도대체 왜 이러세요? 저한테는 그 사람 제 남편이거든요? 정당하게 만날 권리 있어요. 이건 아니죠? 네가 미치지 않고서야 어쩜 이렇게 뻔뻔해? 어머님이야말로 우리 사이에 끼어서 방해하고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치려고 하고 있잖아요. 사고인데 왜 제 탓을 하세요? 아들 잡아먹었다고 저한테 책임 넘기면 그 속이 좀 후련하세요? 눈물까지 뚝뚝 흘리면서 소리를 지르는 통에 저는 졸지에 며느리를 구박하고 아들의 사고를 며느리에게 뒤집어 씌운 사람이 되고 말았죠. 심지어 다른 환자 가족 중에 한 명에게도 쓴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아니 아주머니, 아무리 며느리가 미워도 그건 아니죠. 들어보니 사고라던데 그걸 며느리 탓을 왜 하세요? 우리 같이 늙어가는 처지인데 요즘 세상은 예전처럼 그렇지가 않아요. 아들 잡아먹은 며느리 죽음? 우리 좀 곱게 늙읍시다. 네? 너무 억울하고 답답했지만 한편으로는 며느리가 진짜 아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는지에 대한 증거는 없었어요. 정말 며느리 말처럼 순간의 분노로 저와 딸에게 이상한 행동을 했을 가능성도 있었죠. 하지만 여전히 찜찜함이 남아 있었기에 방문을 허용하는 동시에 저도 그 곁을 지켰습니다. 딸이 오지 않으면 화장실조차 가지 못해서 기저귀까지 차고 병실 앞을 지켰죠. 그런데 문제는 아들의 의식이 돌아와서 중환자실에서 나오게 되면서 더 복잡해졌습니다. 카메라가 따로 있고 의료진들이 늘 감시를 하고 있는 중환자실과는 달랐으니까요. 그리고 바로 그날 며느리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죠. 정말로 제가 그때 미쳐서 했던 말이었어요.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제가 평소에 어머님이랑 이 사람한테 얼마나 잘했는지 아시잖아요. 네? 근데 믿었던 두 사람이 마치 저를 범인처럼 몰고 가니 화가 나서 그랬어요. 저도 사람이니까요. 그럼 이간질을 한 건 그것도 거짓말이니? 사실 그거 제가 하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남편이 그랬으면 했던 걸 제가 대신했어요. 어머님은 모르실 거예요. 그건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동생 대학 보내고 취업 준비하는 것까지 도왔는데도 욕심이 많아서 바로 취업하지도 않아서 힘들어했고 그래서 제게 부탁했어요. 잠시만이라도 자신을 위해서 살고 싶다고요. 돈 좀 벌어서 다시 출발하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그런 방법을 썼죠.
하지만 그런 걸 지금 알게 되면 어머님도 아가씨도 상처를 받는 건 똑같을 것 같아서 그거 숨겨주고 싶었어요. 나 하나 희생하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죠. 그땐 남편이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제가 했다는 식으로 말했지만 절대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그때 표정과 행동은 이해를 할 수가 없어. 그리고 다른 방법도 있는데 이간질을 했다는 것도 앞뒤가 안 맞고. 믿어주세요. 그 사람이랑 저 고등학교 졸업하는 동시에 만나서 지금까지 부부로 만난 시간보다 연인으로 지낸 시간이 더 많다는 거 아시잖아요. 남편한테 들었어요. 어머님도 예전에 남편 죽인 여자라고 불렸다는 거. 저한테도 본인의 아픔을 똑같이 되돌려주고 싶은 건가요? 저는 어머님이랑 달라요. 남편과 연애 결혼했고 누구보다 서로를 믿고 의지했어요. 그런 제가 남편에게 나쁜 짓을 한다는 생각을 하는 건 억측이세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푹 숙이고 말았어요. 스스로가 얼마나 한심하고 부끄럽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솔직히 뉴스로만 보는 그런 괴상한 사건들이 제 주변에 일어날 일도 없고 누군가를 죽일 정도로 미워하는 건 절대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저였기에 반성을 하게 됐죠. 그래서 미안하다는 말을 하려고 고개를 드는데 가만히 허공만 보고 있던 아들 현수의 눈이 파르르 빠르게 깜빡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깨어난 이후에 가장 활발하게 보이는 움직임을 보게 되어 놀라서 의사를 불렀고 아들은 여기저기 다시 검사를 하며 반응도 살폈죠. 검사실로 이동하면서도 현수는 저와 눈을 정확히 맞췄습니다. 현수야, 엄마야, 엄마. 너 괜찮니? 괜찮은 거 맞지? 그러자 깜빡. 아들이 대답을 하듯 1초 정도 진득하게 눈을 감았다가 떴죠. 그런데 바로 검사가 시작되어 더는 말을 걸지도 대답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에 딸에게 지금 상황에 대해서 설명했고요. 조금 늦는다는 딸의 말에 그 전이라도 아들의 상태를 확실히 받으려고 했는데 며느리가 그런 절 막아서더군요. 오늘 현수씨 검사하느라 힘들었을 거예요. 오빠 환자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반응한 게 처음이잖니. 의사 말로는 경과에 따라서 점차 나아질 거라고 하더라. 근데 나는 벌써 한 달이 넘도록 아들 목소리도 못 들었으니 푹 쉬어야 얼른 나아요. 뇌를 다친 사람이잖아요. 수면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어머님, 일단 현수씨 오늘은 쉬게 내버려 두죠. 나도 아는데 아까 현수가 눈으로 뭔가를 말하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였어. 잠깐만. 어머님, 왜 그렇게 고집을 피우세요? 제가 분명 처음에도 말했죠. 어머님 이런 모습 때문에 아들이랑 사이 멀어진 거라고. 시간은 많아요. 이제 괜찮아질 거고요. 그래? 그런가? 내가 또 이랬네. 내가 마음이 너무 앞서서. 이해해요. 오늘은 제가 볼 테니까 얼른 들어가세요. 좀 쉬시고 내일 오셔서 물어보면 되잖아요. 얼른 들어가서 식사도 좀 하시고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저희 딸이 병실 안으로 들어왔어요. 손에는 어디서 사왔는지도 모를 어린 아이들이 쓰는 단어 카드와 글자판이 들려 있었죠. 컴퓨터 자판처럼 생긴 종이로 된 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아들의 시선에 그것을 펼쳐봤죠. 오빠, 이거 보여줄 테니까 오빠 왜 이렇게 됐는지 말해줄 수 있어? 눈을 한 번 깜빡거리면 아니요, 여러 번 깜빡이면 예스야. 알겠지? 그러자 현수의 눈이 빠르게 깜빡거렸습니다. 이에 며느리가 끼어들어 글자판을 빼앗았죠. 아가씨 정말 그만 좀 하세요. 이 사람 오늘 드디어 상태 괜찮아졌어요. 검사까지 하고 엄청 피곤한 상태라고요. 근데 취조하듯이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요? 그러자 딸이 며느리를 밀어버렸습니다. 너 우리 엄마한테 헛소리한 거 다 들었어. 감히 네가 뭔데 죽은 우리 아빠를 운운해? 그게 우리 엄마 약점이라고 생각한 모양인데 이젠 아니야. 우리가 이 일을 겪으면서 한 가지 깨달은 건 가족들이라고 해도 다 아는 게 아니다. 그리고 작은 부분까지 다 공유한다야. 아가씨! 우리 엄마는 너 믿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까지 꺼내는 거 보니까 난 널 더 못 믿겠어. 이렇게 막으니까 더 수상하고. 앞으로 한 번만 더 막아봐. 그땐
너 그냥 죽일 거야. 진짜 다들 머리가 돌아버렸네. 그래요, 마음대로 해요. 난 빠져줄 테니. 며느리는 쿵쿵거리면서 짐을 챙겨 밖으로 빠져나갔고 딸은 다시 글자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들의 눈을 보는 순간 알겠더군요. 눈빛에는 아주 강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빠르게 며느리를 쫓아갔지만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빠르게 뛰어가는 뒷모습을 마지막으로 놓치고 말았죠. 그걸 보니 심장은 뛰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머릿속에는 딱 한 가지 생각만 들었어요. 며느리가 내 아들을 죽이려고 했구나.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죠. 설마 했던 일이 사실이라는 게 느껴지자 숨을 쉬어도 제대로 쉬어지지 않아서 공황이 오더군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겨우 진정하고 병실로 돌아갔을 때 딸은 종이에 아들이 눈으로 선택하여 조합한 글을 보여줬습니다. 그건 바로 며느리의 이름이었죠. 딸은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일부는 병실에 또 다른 일부는 아들의 집으로 갔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 사이에 며느리는 찾을 순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나간 뒤에 짐을 싸선 어디론가 도망을 쳤고 그걸 추적 중이라는 연락만 받았죠. 그러면서도 아들은 계속해서 자신의 상황에 대한 것을 짧게나마 눈으로 표시했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조합은 이혼 요구, 기름, 익사라는 단어들이었습니다. 이에 침착하고 덤덤하게 딸은 물었죠. 오빠가 이혼 요구를 했어? 깜빡. 이혼 요구를 했는데 기름을 먹인 거야? 깜빡. 아니라고? 그럼 뭐지? 기름? 기름이 뭐야? 불을 지르려고 했다는 건가? 깜빡. 계속 아니라고 대답하자 제가 다시 물었죠. 기름이 발려져 있었어? 미끄러졌어? 그러자 아들의 눈은 빠르게 깜빡거렸죠. 맞아? 그래서 화장실에서 미끄러진 거야? 아들은 그렇다고 표시했고 이내 딸은 손가락으로 딱 소리를 내면서 되물었습니다. 그래, 그래서 오빠가 정신을 차리니까 물속이었구나. 익사가 그거지? 아들이 다시 눈을 깜빡거리는 걸 보고 저는 눈물을 터뜨렸죠. 갑작스러운 사고에 대처하지도 못했는데 깨어나니 물속이었을 때의 공포는 얼마나 극심했을지 상상을 하니 몸에 털이 삐쭉 선 기분이었습니다. 더구나 그것도 자신이 가장 믿었던 아내가 범인이라면 말이죠. 나중에 알게 된 것은 화장실 바닥 전체에 기름이 깔려 있었고 바로 거기서 크게 넘어지며 아들이 정신을 잃고 피를 흘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랫집 남자가 구조를 하러 들어갔을 때 바닥이 물기 하나 없이 치워져 있었던 거였고요. 당연히 증거는 발견됐습니다. 화장실에서 흘린 피도 완전히 다 닦으려고 한 것 같았지만 루미놀 검사를 통해서 발견됐고 또 천장이 튄 피는 그대로 있었고요. 다만 며느리는 종적을 완전히 감췄죠. 그러다가 도주 14일 만에 잡히게 됐는데 이것도 과정이 기가 찹니다. 아들의 카드가 갑자기 결제되어 경찰이 탐문을 하던 중 20대 후반의 젊은 남자가 그 카드를 쓰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추궁해보니 바로 제 며느리와 내연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정확히는 술집에서 일하는 남자였고 며느리는 그 사람의 VIP 손님이었다고 했죠. 그렇게 남자가 며느리의 위치를 발설하면서 나란히 사이좋게 경찰서로 끌려온 거였어요. 남자는 억울해서 형사에게 따졌습니다. 무슨 불륜이요. 그냥 가끔 만나서 놀고 뭐 용돈도 받고 그 정도였거든요. 저도 억울해요. 그 여자가 그런 짓을 저질렀는지 몰랐다고요. 그러자 며느린 저희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지 남자에게 소리를 꽥 질렀죠. 나랑 같이 살자고 했잖아. 나랑 평생 함께하고 싶다고 한 건 너였잖아. 그런 말은 그냥 다 해. 솔직히 막말로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아줌마 그것도 유부녀랑 결혼을 하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리고 아줌마랑 나랑 그렇고 그런 사이기 전부터 그랬잖아. 남편이 용접인가 뭔가 해서 촌스럽고 데리고 다니기 쪽팔리다고.
대기업 들어갈 줄 알고 결혼했는데 이혼하고 싶어 죽겠다고. 계속 영접공만 하니까 답답해서 죽이고 싶었다는 말도 했지. 근데 그게 진심이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씨. 진짜 개소름 돋네. 야, 네가 나한테 어쩜 이래? 내가 너 때문에 무슨 짓까지 했는데? 돈을 얼마나 줬는데? 며느리가 울면서 남자의 팔에 매달리자 남자는 짜증난 듯 손을 뿌리치며 대꾸했죠. 아줌마보다 돈 잘 쓰는 사람도 널렸어. 고작 몇백으로 꿈도 야무지네. 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것은 그간 아들이 벌었던 돈과 딸이 보낸 돈 모두 유흥으로 쓰이거나 남자에게 명품을 선물하는 데 썼다는 거였습니다. 초반에는 그게 모자라서 자신의 카드를 발급해 돌려막기를 하다가 터지게 됐고, 이를 갚기 위해서 제 아들 현수가 다른 일까지 하며 갚으려고 했던 거였고요. 심지어 현수가 그런 며느리를 참아주고 이혼을 하지 않은 것은 모두 어머니인 제게 잘하는 사람이라는 믿음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제게 보낸 오래된 음식물 택배를 발견했고, 이전에 봤던 정성스럽게 포장했던 택배의 주인이 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였죠. 아들은 그 택배가 어디로 갔는지 추적해서 결국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되면서 이혼 이야기로 다퉜고, 늦은 저녁에 화장실로 가다 참변을 당한 겁니다. 이건 살인미수 사건으로 접수되어 이제는 이미 시간이 꽤 지난 사건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재판은 진행 중이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로 구속되긴 했지만 며느리는 뻔뻔하게도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범행을 했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아들의 보험료를 증액한 점, 다수의 보험 가입을 했다는 것으로 계획 범행이라 충분히 볼 수가 있어서 끝까지 싸워 제대로 된 법의 심판을 받게 할 예정이죠. 물론 어차피 초범이라서 많은 형량을 받긴 힘들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반성하고 뉘우치면 감형까지 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도요. 하지만 저는 며느리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는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형벌을 받고 끔찍한 고통에 시달리며 지옥에서 살아갈 며느리를 보는 것보다 억울하고 답답할 정도로 적은 형량을 받더라도 제 아들이 살아있는 것이 더 좋으니까요. 그렇다고 용서를 하진 않아요. 최대한 고통스럽게 남은 인생을 보내길 바라죠. 고작 형벌이 아닌 천벌이 내리기를 모든 신에게 빌고 있고요. 아들은 현재 많이 호전된 상태입니다. 목소리도 돌아왔고요. 그 뒤에 수술을 한 번 더 했고 움직임이 다소 느리긴 하지만 재활을 하면서 일상을 회복하고 있죠. 제가 이런 끔찍한 사고를 글로 적게 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끔찍한 며느리를 비난하려는 의도도, 법의 심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의도도 아니죠. 저와 같은, 아니 저희 가족과 같은 사람들이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배려하고 걱정하는 마음에 가족들에게 쉽게 속을 털어놓지 않는 사람들 분명 많을 거예요. 저 역시도 부모라는 이유, 아이들에게 많은 걸 줄 수 없어 죄책감에 참고 숨기고 살았고 제 아들과 딸 역시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막상 이런 사고가 나니 서로가 대화를 조금만 더 했더라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 많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말하세요. 아주 작은 부분부터라도 당장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와 사이가 나쁘다, 혹은 누군가가 나를 미워한다, 괴롭다, 어디가 안 좋다, 이런 말들 모두 하세요. 제가 겪어보니 가족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것만큼 부끄럽고 무기력한 게 없더라고요. 특히나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이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적어도 저처럼 제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며느리를 믿는 바보 같은 짓은 안 하겠죠. 끝으로 제 긴 이야기 들어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모두 저희 아들 완치할 수 있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고맙습니다.